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다음 주면 며느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인생의 인복이 참 많은 행복한 여자인 제 사연을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함께 다닌 단짝 친구는 책도 많이 읽어 똑똑하고 마음씨도 아주 고운 친구였고요. 학창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다 배울 점이 많은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물론 인생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작은 다툼들과 마찰은 있었죠. 그런 것까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크게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대인다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복 많은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 제 마음을 꽉 채워준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었어요.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남편이 군에 다녀와서 복학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복학생 선배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고작 2살 많은 것 뿐인데 굉장히 어른 같기도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가 동갑내기 남자애들보다 훨씬 의젓하고 터프해 보였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학생인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반한 이 복학생 선배는 다른 선배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복학생 선배들은 후배 여자애들이 밥 사달라고 하면 막 좋아하면서 밥 먹이고, 심지어는 사달라고 안 해도 불러내서 사주기도 했거든요. 또 술자리에 어떻게든 끼려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맨날 군대에서 있었던 자랑거리 말하고 좋은 술집이나 나이트 가본 얘기를 하면서 있는 척을 엄청 했더랬죠.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한 개강총회 술자리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밥이던 술이던 그 어떤 자리에도 끼지를 않더라고요. 맨날 책을 한가득 들고 다니면서 교내 도서관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 궁금한데 밖에서 볼 수가 없으니 다른 선배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근이 오빠는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책만 보고 산대요? 아, 현근이 걔 장학금 받는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군대 가기 전에 1학년 때도 계속 수석으로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너네는 모르겠구나. 이 말을 들으니 전에는 왜 술자리에 안 나오나 아쉬웠는데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 열심히 한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이 수업 없을 때는 도서관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서 옆에 앉아있고 그랬는데 저한테 관심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히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옆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엔 관심도 안 주던 남편이 점점 저를 챙겨줬습니다. 자기 마실 캔커피 사면서 제 것도 하나 사서 주고요. 제가 깜빡 잠들면 집에 갈 때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과제 준비하는 거 막히면 물어보기도 하고, 시험 준비하다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공부하면서 살살 기회를 엿보았죠. 그런데 은근슬쩍 밥도 먹자고 해보고 술도 먹자고 해봤는데 남편은 도통 틈을 보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딱 단호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민아,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는데 나는 지금 연애할 여유가 없어. 뭐야, 고백도 안 했는데 차였네? 왜요? 왜 여유가 없는데요? 다른 선배들은 잘만 하던데. 알지. 나 장학금 받으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우리 집 되게 가난해. 대학교도 겨우 부모님 설득해서 온 거야.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생활비 달라고 안 한다는 조건으로. 돈 없는 집안에서 여유 없이 자라고 사랑도 못 받아서 누굴 만나서 사랑하고 아껴줄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해. 그럼 여유가 생기면 되는 거죠? 뭐? 선배가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하고 일해서 돈 벌게 되면 그럼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선배가 방금 한 말, 저는 그만하라는 말로 안 들리고 기다리라는 말로 들리네요. 그럼 선배가 여유 생길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여유 생기면 꼭 저한테 그 자리 줘요. 알겠죠? 뭐? 아니 정민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때 남편 말 안 듣고 그냥 휙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이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남편 따라서 도서관에 들락날락했고 남편이 학교 졸업하고 임용까지 받거든요. 그것도 다 기다려줬습니다. 머리가 좋아서인지 절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임용도 첫 도전한 시험에 바로 붙었습니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조금씩 계속 준비했던 것 같더라고요. 임용 붙고 첫 학교 발령 나고서는 그냥 냅다 고백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연애도 안 하고 남편 쫓아다니느라 친구들하고 잘 놀지도 않았으니까 월급을 꽤 많이 저축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배, 이제 여유 생겼죠? 마음의 여유요. 내가 들어갈 자리 있죠? 그럼 이제나 받아줘요. 연애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결혼하는 거 어때요? 3살 어린 여자애가 당돌하게도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 남편도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일단 천천히 생각하자는 남편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연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만나다가 제 바램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1년 있다가는 저희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자식이 태어나고 나니 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 아들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었죠. 물론 남편이 2등이고요. 아들은 남편 닮아 그런지 똑똑하고 야무지고 마음씨도 천사같이 예뻤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저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사고사를 당하기 전까지는요. 때는 제 아들이 겨우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도 아직도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한 저녁이었습니다. 그게 3월 초였어요. 그 주에 아들의 3학년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고 남편도 새로운 아이들과의 1년 생활이 시작되었었죠. 그래서 주말에 외식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저희 가족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작품 전시가 있던 날이라 오전에는 다 같이 학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배불리 먹기 위해서 점심은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남편은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서점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세차도 좀 하고 온다고 했고요. 저와 아들은 비디오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저희 셋은 외식을 하러 나란히 외출을 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돼지갈비를 먹기로 해서 차는 두고 걸어서 갔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려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정말 우리 아들 엄마가 응원할게. 아빠도 응원할게, 아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남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저희보다 두어 발자국 앞장을 섰습니다. 외식 장소를 바로 건너편에 앞두고 신호등이 하나 있었는데 때마침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그 동시에 남편이 차도 쪽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려온 승용차 한 대가 남편을 쳤고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차가 멈춰섰습니다. 분명 아들과 제 앞에 있던 남편이 순식간에 저희 시야에서 사라진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만 겨우 돌아갔습니다. 남편을 친 승용차에 가려져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스팔트 위로 검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곧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말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흑백으로 변한 기분이었습니다. 생동감이 전혀 없었고 웃음도 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제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정이 없었습니다. 힘든 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했고 밥을 먹다가도 구토를 하러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학교 생활도 온전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 도중에 갑자기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예고도 없이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으니 멀쩡하게 이상한 거죠.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이겨내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저는 제 자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제 아들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신과 가서도 상담 받아보고 상담센터, 발달센터, 병원도 다 가보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아이가 받은 충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목격한 것,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게 된 것,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를 보는 것 등 아들에게 여러 충격이 한꺼번에 몰아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었고 관심을 표현했고 아이는 그 충격들을 이해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력 끝에 아이는 2년이 지나서야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괜찮아지니 슬슬 현실의 압박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는 12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애 키우는 경력 단절된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시간제 알바라도 자리가 나면 감지덕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사정을 알게 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전에 출판사에서 일했을 때 알게 된 선배였는데 보는 눈이 상당히 좋아서 업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정민아, 잘 지내? 네, 언니, 어쩐 일이세요? 요즘 뭐 하나 궁금해서. 저야 뭐 똑같죠. 한번 볼까? 오랜만에 본 선배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멋있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출판사를 하나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꽤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자, 정민아. 네? 저요? 저 12년이나 쉬었어요, 언니. 이제 보는 눈도 없고 흐름도 끊겼는데요. 흐름 금방 타. 예전이랑 뭐가 다르겠니? 너 요즘 일자리 알아본다는 거 들었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해. 일 잘하면 돈 많이 줄게. 저는 그렇게 다시 출판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들을 두고 알바도 아닌 회사를 다닌다는 게 맞는 걸까 싶었는데 제가 일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들이 더 기뻐했습니다. 와, 엄마, 멋져요. 출판사? 멋있다. 엄마 없이 괜찮겠어? 이제 고학년이고 학원도 더 늦게 끝날 텐데. 괜찮아요. 어차피 학원 버스 타고 다니는데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새삼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과 사정을 이해해준 아들 덕분에 저는 좀 더 맘 편히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2년 동안 굴리지 않았던 자동차도 정비도 하고 세차도 해서 제가 회사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고 운전대를 잡기가 너무 무서웠지만 차는 잘못이 없잖아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요. 다시 회사를 다닌다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선배 말대로 금방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보다 보는 눈도 더 좋아지고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전보다 세상을 많이 살아서 연륜이 쌓인 건지 아니면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 마음이 냉정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은 잘 풀렸고 그만큼 월급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일하다 말고 응급실에 뛰어가야 할 일도 있었고 마감을 안 지키는 작가랑 한판 하다가 맹장이 터져서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아들이 중학생 때 처음으로 회장을 해서 반 애들한테 햄버거를 쏘느라 회사에 지각을 한 적도 있었고 시험을 망친 아들이 방에서 밤새 우는 소리를 듣다가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담지는 못하지만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서러운 일, 억울한 일, 기쁜 일 등등. 긴 시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언제나 제 곁에는 제 아들이 함께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본 충격으로 2년 동안의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혼자만의 동굴에 빠져있던 아들은 모든 걸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보통보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반에서 회장을 하더니 고등학생 때에는 전교 회장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암한 말에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 얘기를 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아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엄마,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갑자기? 수학 어렵다고 문과 간다면서? 그쵸. 수학은 어렵긴 한데요. 뭐 어떡해요. 해야죠.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의사 되고 싶어요. 일단 성적은 맞춰뒀는데 더 노력해야죠. 이 얘기를 18살 때 제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의사의 꿈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기특한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를 상상하니 마음이 저렸습니다. 아들은 혼자 성장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교육학과 나왔고 남편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들 공부를 엄청 시켰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육학과 나와서 임용 안 보고 출판사에 들어간 이유가 가르치는 걸 못해서였어요. 공부를 하는 거랑 가르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쪽으로 재능이 없어서 진로도 바꿨고 아들한테도 공부 알려주거나 앉혀놓고 숙제 같이 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대여섯 살 때 한글 숫자 정도만 알려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둘이 같이 주말에 위인전 읽으면서 역사에 대해 알아보거나 같이 만화책 읽은 것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3학년 때부터 동네 공부방 보냈고 중학생 때는 학교 근처에 있는 큰 종합학원 하나 보냈습니다. 그 밖에 따로 과외를 하거나 논술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 더더욱 이 애가 의대에 간 것이 사람들이 신기했나 봅니다. 아들은 혼자 준비하고 혼자 원선해서 스스로 의대에 떡하니 붙었습니다. 뭐? 어디에 붙었다고? 의대요, 엄마. 의대. 저 이제 의대생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우리 아들 최고다.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날 일하다가 말고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습니다. 제 전부인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 순간이란 정말 벅차는 감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의대 들어가고서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분명 고생 많은 고3 시절은 다 끝났는데 당장 내일 시험 보는 사람처럼 공부를 엄청 하더라고요. 아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대학생 되면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놀기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과제가 너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의대 가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러다가 의사 되긴 글렀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들은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는 제가 보기엔 참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구나 생각도 했다니까요. 공부에 남다른 재능과 흥미를 보인 아들은 자신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괜찮지, 그럼. 엄마가 무슨 애도 아니고. 일하느라 바빠서 외로울 틈도 없을걸. 병원 들어가면 거의 병원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 들어갈 시간도 없이요. 그래서 자주 뵈러 못 내려올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저랑 같이 서울로 가시지. 됐어. 고속버스 타면 금방인데 내가 가지 뭐. 엄마 걱정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우리 아들 밥도 잘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끼니 거르지 말고. 알겠지? 네, 알겠어요. 매일 전화드릴게요, 엄마. 그래, 몸 조심하고. 백날이고 첫날이고 제 옆에 붙어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도 기숙사 생활하느라 서울에 있긴 했지만 그땐 꼬박꼬박 주말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한 달에 한 번도 못 볼 처지가 되니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들 혼자 사는 집에 가서 반찬도 채워놓고 아들 병원에 가서 잠깐 커피도 한잔하고 다시 내려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러 가면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서울 가고 한 3년 후였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회사 사정도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였죠.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운동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청소도 하고 책도 읽는데도 심심했습니다. 그래도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떠나기는 싫어서. 그럼 정말 남편의 흔적이 없으니까요. 또 서울 가면 복잡하고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레지던트 마친 직후였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오세요. 건강검진 한번 하셔야죠. 너 바쁜데 건강검진은 무슨. 됐어. 엄마 건강은 엄마가 챙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약만 잡아드리면 되는데. 아유, 괜찮은데 그 큰 돈을 뭐하러 써. 이렇게 쓰려고 돈 버는 거라고요. 엄마 편하신 날짜 알려주세요. 제가 예약 잡을게요. 엄마가 아들 잘 둔 덕 보네. 알겠어. 엄마가 시간 보고 문자 남길게. 나라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할 때마다 꼬박 받기는 했지만 정밀하게 검사를 받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이도 있어서 그런가 괜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맹장 수술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더 떨렸었죠. 그래서인지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날 아침에 일찍이 눈이 떠졌습니다. 아들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 저 엄마 오시기 전에 수술 들어가야 해서 터미널로 마중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 병원 도착하실 때쯤에 수술 끝날 것 같아요. 그 전에 연락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오세요, 엄마. 아들 병원이라면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가봤기에 전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남아서 느긋하게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섰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떨려서 오히려 더 천천히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요. 터미널 가는 시간도 다 계산하고 가서 표 끊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여유있게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에 눈을 떠서 그런가 택시 타니까 스르륵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길이더라고요. 기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제가 이 동네는 처음이라. 네? 아니,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다시 길 찾아서 가고 있으니까 한 2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2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30분을 넘기고서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택시 타고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1시간을 넘게 헤매다가 터미널에 도착을 한 겁니다. 제가 타려고 했던 버스의 시간이 간당간당 하더라고요. 저는 서둘러서 화장실에 들리고 얼른 표를 끊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 택시에서 내릴 때 계산을 했는데 지갑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시 화장실도 가보고 택시 내린 곳도 다시 살피면서 가봤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불현듯 아들이 전화로 신신당부했던 것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엄마, 어렵게 잡은 건강검진이라 예약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엄마 검사 마치시면 저 또 수술 들어가야 해요. 촬영하는 검사들은 시간 약속 잘 지켜야 하니까 꼭 시간 맞춰서 오세요. 이번에 못 받으면 또 한참 기다려야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터미널에 있는 쓰레기통도 다 들여다보고 주변도 한 바퀴 돌아보고 허리 숙여가며 의자 밑에도 다 살피는 사이에 제가 타야 하는 버스는 이미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일단 표 끊는 곳으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급하게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진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안에 앉아있던 직원이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른 제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 타고 왔는데 지갑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진짜. 내가 서울에 가야 해요. 서울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병원 검사를 해야 해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거든요. 아들이 절대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내가 못 살아 진짜.
생전 지갑은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나이가 들었나? 어쩜 이래 하필 오늘. 타야 하는 버스는 이미 떠나서 시간도 늦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죠 아가씨? 진짜 딱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두서없이 떠들었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직원분이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라며 어디로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있다던 아들은 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린 지 1분도 안 지나서 이 여자분이 다시 제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종이와 펜, 다른 한 손에는 지갑을 들고 말이죠. 지갑 무슨 색인지는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지갑 생김새랑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 빨간색의 크기는 한 이만하고 안에 신분증도 있어서요. 유정민, 전화번호도 알려줄게요. 직원분이 제가 말한 것을 빠르게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와 이름을 남겨두었는데 이번에는 직원분이 지갑을 열더니 돈을 꺼내는 겁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전부를 꺼내들었습니다. 5만원짜리 3장과 만원짜리 9장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얼른 가보세요. 어머나, 아니 이걸 그냥, 내가 지갑만 찾으면 서울 가는 버스가 한참 뒤에나 있어요. 급하시니까 일단 이거라도 가지고 택시 타세요. 콜택시 필요하시면 불러드릴까요? 어머,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이거 꼭 돌려주러 올게요. 너무 고마워요. 친절하게도 그 직원분은 콜택시까지 직접 불러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택시를 탈 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아들 병원에 늦지 않게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5개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변을 시원하게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날 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까지 탈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비 빌려준 직원분 아니었으면 용종을 가지고 몇 달이나 더 불편하게 살아야 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더 고마워지더라고요. 아들한테도 지갑을 잃어버린 것과 터미널 직원분한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했습니다. 네? 지갑을요? 엄마가? 뭐 잃어버리고 다니시는 분 아니잖아요. 일단 저 내일 쉬니까 같이 내려가요. 그분께 돈도 갚고 감사 인사도 하고 지갑도 다시 찾아봐야죠. 그래, 그러자. 카드는 분실 신고 하셨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엄마 주로 쓰시는 카드가 뭐였죠? 일단 내일 다시 찾아보고 하지 뭐. 어차피 카드 긁으면 다 문자로 오게 해뒀어. 저는 검사를 마친 그날은 아들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새벽에 들어와서 늦은 아침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민님 맞으세요? 예,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어제 터미널에서 배웠던 직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오늘 찾아가려고 했는데. 정말요? 그럼 이따 오세요. 지갑 찾았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찾아주셨더라고요. 말씀하신 신분증도 그대로 있고 카드도 전부 다 꽂혀 있는데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머, 정말 다행이네요. 너무 고마워요. 이따 점심쯤에 갈게요.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일어나자마자 밥도 거르고 차에 올라탔고 제 지갑에 있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제 지갑을 가지고 있는 직원한테 제 도착 시간을 문자로 남겨놨었거든요. 그러니 친절하게도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지갑을 들고 터미널 입구에 나와 있더라고요. 안에 있지 뭐하러 나와 있어요? 얼른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어차피 지금 점심시간이라 일도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 밥도 못 먹고 기다린 거예요? 제 물음에 그 여자 직원은 대답 대신 미소를 보였습니다. 보아하니 저를 기다리느라 끼니도 거른 듯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밥도 못 먹고 그럼 어떡해요? 우리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밥 살게요. 얼른 따라와요. 점심시간이 길지 않아서 얼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터미널 근처 순두부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저와 그 여자 직원 셋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자 직원분이 찾아준 지갑에는 카드랑 현금 모두 그대로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대로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찾았어요. 어제도 덕분에 검사 잘 받았고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뭐. 검사 잘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보기 드문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는 아들 녀석이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이 없는 애가 아니라 왜 이러나 생각했다가 전날 수술 때문에 피곤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식사 다 마치고 그 여자 직원분하고 헤어지려니까 그제서야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 어머니께서 빌려간 돈 돌려드려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문자 드릴게요. 문자로 계좌 알려주세요. 오늘 바로 돈 보내드릴게요. 여자 직원은 알겠다며 곧장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제가 빌린 돈을 다 그 여자한테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이 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다시 터미널 직원분을 만날 일도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한 1년 뒤에 저는 다시 그 여자분과의 인연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서울을 안 갔던 게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을 본 적도 있었지만 못 본 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1년 동안 두어 번 봤나? 봤을 때도 제가 버스 시간 때문에 대충 인사만 하고 헤어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갑 잃어버린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소개해드리려고요. 같이 갈게요. 시내에 식당 알아봤어요. 거기서 봬요. 단 한 번도 여자친구 있다는 말도 안 꺼낸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만난다는 것도 말을 안 했나 궁금하기도 하면서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들이 제게 소개를 해준다는 건가 했습니다. 괜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익숙한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는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도 따라서 일어나 뒤를 도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터미널에서 제 지갑을 찾아주었던 그 여자 직원인 겁니다. 어머! 이게 뭐야? 두 사람 뭐야? 엄마 놀라셨죠? 아들이 해벌쭉 웃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터미널에 제 지갑을 찾으러 갔던 그날 아들이 여자 직원분께 첫눈에 홀랑 반했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 말이 전혀 없던 아들은 일 때문에 피곤했던 것이 아니라 예쁜 여자를 앞에 두고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용기 내서 돈을 갚는다는 핑계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가 있는 지역을 오가면서 1년 동안이나 만남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근 1년간 아들이 집에 자주 온 것 같긴 했는데 아들이 언지를 주지 않아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전혀 속상하지 않고 너무 기뻤습니다. 오래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 직원분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아주 잠깐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니 오히려 마음이 좋았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 너무 좋지. 엄마는 무조건 찬성이야, 아들. 그럼 그쪽 어른은 만나봤어? 엄마도 한번 배워야 하지 않겠니? 나를 상의해서 잡아야지. 엄마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편하신 날 알려달라고 해. 제 말에 제 예비 며느리가 입을 꼭 닫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엄마, 장모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요.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어머, 내가 말실수를 했네. 미안해요. 그랬구나. 어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그럼 엄마는 뭐든 좋으니까 너희끼리 날짜 정하고 식장 정하고 해. 혹시 엄마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고마워요, 엄마. 젊은 아가씨가 부모님도 없이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듣게 된 이야기인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날
며느리가 저를 보고 자기 엄마가 생각이 났대요. 외모도 스타일도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는데 그냥 느낌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저를 위해 지갑을 열어 전 재산을 제게 주었던 거고요.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인연은 꽤나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원이 있는 서울에 올라가서 저까지 함께 셋이서 살기로 했습니다.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괜찮은 타운하우스를 봐두었다며 1층, 2층에 살면 좋지 않겠냐며 아들과 며느리가 제안을 했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버려야 할 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제가 도와주러 갔었죠. 어머니, 짐이 좀 많죠. 전부 다 버려야 해요. 거의 다 부모님 거라. 아이고, 이 짐들을 다 혼자 정리하려고 했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셋이 하면 금방 할 것을. 며느리는 부모님의 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짐 중에 정리하지 못한 게 많았기 때문이었죠. 한참 버릴 것들을 정리하다가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해결하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쉬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앨범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돌아가셨다지만 사돈댁에 인사나 하셔야지. 어머, 그거 앨범이니? 궁금했는데 내가 봐도 되는 거지? 며느리가 제 옆에 꼭 붙어서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앨범 안에는 며느리가 아기였을 때 사진도 있었고 유치원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하던 사돈댁의 모습도 남아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있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의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더라고요. 옛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으니 그렇겠지 하는데도 이상하리만큼 눈에 익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어디서 봤더라?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아니, 아는 건 아닌데. 이 사진. 그러다가 사돈댁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그 순간 무서울 만큼 온몸에 소름이 오서서 돋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 결혼식 사진에 제 남편이 있는 겁니다. 신랑 친구 쪽에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제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쪼르르 와서 사진을 살펴보았고 아들도 금방 남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사돈어른의 이름을 들었을 때도 어딘가 익숙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아들을 임신하고 막달에 남편이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예요? 응, 고등학교 동창.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날 누가 왔었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긴. 그럼 나 다녀올게. 금방 올게, 정민아.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양수가 터져서 병원 가서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사돈댁이었다니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건 바로 제 남편과 사돈어른이 만들어준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생각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희한한 인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인연을 알게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 다음 주면 저희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입니다.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도 하고 인생사 한 치 앞도 모른다고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애들은 분명 잘 살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이라 분명 잘 살 겁니다. 특히 제 며느리, 알고는 있었지만 어찌나 야무진지 모릅니다. 고향에 있던 터미널 그만두고 요즘 며느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밖에서 바삐 일하니까 며느리가 저 외로울 것 같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해보겠다며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제가 컴퓨터 같은 건 아예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일하는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똑부러지고 제 생각을 끔찍하게 하는지 요즘엔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제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사돈댁 대신해서 제가 많이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려고 합니다. 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애들, 그리고 저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